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KT의 BC카드도 있고 K뱅크도 있으니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고 무엇보다도 야근하면서 들으면 좋은데 야근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잠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Yep. 그 조금 컴팩트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숙박 공간을 큐레이션하고 제공하는 스테이폴리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에도 소개된 바 있고 그리고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네. 업계 기린하로 그런 떠오른 스타트업인데요. 떠오르죠. 현재 스테이폴리오가 스타트업 대상으로 B2B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인 상품권과 스테이캐시 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임직원이라든지 고객분들에게 좋은 숙박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폴리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B2B 상품은 500개 그런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내부적으로도 뭐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외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퀄리티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컴팩하고 아주 좋다. 예. 그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방송 있잖아요. 예. 어떤 주제죠, 교수님? 저희가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실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하는 회사도 굉장히 핫한 회사죠. 너무 뜨겁잖아요. 예, 지금 뭐 손이 대여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바로 뱅크 샐러드입니다. 뱅크셀도 할 얘기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뭐 가계부 앱으로 시작을 예. 해가지고 핀테크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그런 서비스인데요. 2022년에 매출 44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 461억 원. 이게 좀 영업 손실이 좀 많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뭐 스타트업이 적자 내는 거는 당연하고 특히 선투자 명목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내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이제 비밀 병기인 이수민 기자님과 이렇게 기도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인사 한번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이수민 기자입니다. 예. 저희 이수민 기자님이 사실 뱅크샐러드로 기사를 한번 썼는데 이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고 뭐 대박을 쳤죠. 예. 정말 업계분들 다 읽으시고 인사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오늘 방송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릴게요. 뭐 뱅크샐러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뱅크샐러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뱅크샐러드는 토스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관리해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서비스로 시작했고요. 현재는 단순 소비 관리를 넘어서 대출, 송금 등 종합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인지도에 비해 매출과 손익 상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확실히 적자가 좀 많은 게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좀 혹시 좀 뱅크샐러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뱅크샐러드가 놓친 것으로 정체성을 꼽았습니다. 뱅크샐러드는 가계부와 자산관리 등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핀테크 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수익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뱅크샐러드 스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평가도 지배적인데요. 뱅크샐러드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핀테크 기업이라는 인식이 잘 각인됐습니다. 본업인 핀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인데요. 가령 적은 예산으로도 100만 명 넘게 앱을 다운로드했다는 내용이 많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2019년 이후 뱅크샐러드와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가계부든 자산관리든 뱅크샐러드만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인식하기엔 너무 넓은 서비스가 된 것이죠.
핀테크에만 집중하기엔 토스 등 경쟁자들이 쟁쟁하고 건강관리만 하자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이용자를 유입하게 하는데 비용은 계속 쓰고 있지만 리텐션은 낮고 매출도 나오지 않는 악순환의 상황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가 너무 넓게 정의됐고 지나치게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가계부 앱 때는 예. 뱅크샐러드 다 다운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뱅크샐러드가 진짜 약간 정말 뭐지? 갑자기 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지? 그 약간 애매해지면서 저 지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용심 어떤가요? 근데 아마 뭐 생각 없이 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토스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소소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신용 관리라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 확인하는 그런 피처가 있는데 그 진짜 많이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건 저도 잘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트래픽이 많고 이용자들이 많아야지만 뭘 하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뭐 근데 그 토스가 말한 그런 거는 금융 카테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뱅크샐러드는 금융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너머를 약간 넘어가 정말 브로드해진 느낌. 그거는 그래서, 좀 예. 없잖아. 그런 게 네.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럼 대체 뱅크샐러드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것인가? 뱅크샐러드의 수익 모델이 정확히 뭐죠? 뱅크샐러드의 영업 수익은 대부분 수수료에서 나오는데요.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추천, 대출, 보험, 연금, 계좌 개설 등 금융 상품을 중개할 때 나옵니다. 문제는 뱅크샐러드만의 독자적인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것인데요. 금융 상품 중개 수익 모델의 메인으로 두는 핀테크 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뱅크샐러드도 독자적인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수익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 비용이라도 줄였어야 했는데요. 뱅크샐러드는 2022년 급여에 148억 원, 광고 선전비에 99억 원을 썼습니다. 개발자를 비롯해 고급 인재 채용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뱅크샐러드는 잘 쓰면 좋은 앱이 맞지만 이용자가 잘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이용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진성 이용자가 아니면 앱에서 쓰지 않게 되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앱에 이용자가 설정할 게 너무 많고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금세 포기하기 쉽습니다. 뱅크샐러드 내부에서도 이용자가 어디서 이탈이 되는지 보일 텐데요. 다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문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릎을 치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뱅크샐러드가 뭐 이런 논란이 사실 뭐 가장 최근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조금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목받으면서 좀 잘 하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일부 규제가 풀리고 그에 대해서 좀 승인을 받으면서 좀 다시 한번 그 좀 주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020년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고 신용,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뱅크샐러드는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고 이는 뱅크샐러드의 몸값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뱅크샐러드가 경쟁 기업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샐러드 퇴사자 중 한 명은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뱅크샐러드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뱅크샐러드가 선도기업으로서 산업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뱅크샐러드 내부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선점하게 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마이데이터 자격을 얻는 게 어려웠지 관련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경쟁 기업들도 치고 나갔지만 뾰족한 무언가를 보여준 기업은 아직도 없고요. 뱅크샐러드도 자신만의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은 기업이 총 64개사입니다. 이 중 핀테크 기업은 23개사인데요. 대부분 자산관리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뱅크샐러드는 국내 마이데이터 개념을 들여오는데 역할이 컸지만 이를 기업의 성장으로는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핀테크 규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얼핏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업들이 그 수혜를 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성 금융사들이 그런 걸 다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등록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는 규제가 우리를 위해서 풀어줘야지 뭐 이렇게 금융 당국이 왜 대기업을 위해서 풀어주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수미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제 마이데이터도 사실 거기서는 뭐 어쨌든 뭐 독자적인 성과를 사실 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수익 모델도 지금은 하나밖에 수수료 모델만 있는 거고 그럼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데 그래서 신기한 게 또 투자는 잘 받았어요. 그 2021년, 2022년에 투자금을 거의 1,000억 원 넘게 유치를 해가지고 되게 뉴스도 많이 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러모로 애매한데 왜 이렇게 투자를 잘 받았는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뱅크샐러드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KT, 기아차 등 전통 기업들인데요. KT의 경우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B2C 기반의 다소 말랑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인 뱅크샐러드는 앱 개발 등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상황에서 남은 기업이 뱅크샐러드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핀테크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의 니즈와 본인들의 한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투자를 받고 싶어한 뱅크샐러드의 니즈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잘 활용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KT, 기아 등은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뱅크샐러드가 축적한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마이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만 현재까지도 마이데이터로 이렇다 할 수익원을 만들어낸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퇴사자 중 한 명은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가 핀테크 기업으로서 투자자들 앞에서 청사진을 잘 제시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대기업 임원들을 모아놓고 핀테크의 미래, 마이데이터가 바꿀 금융 등에 대해 강연을 했을 때 무척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의 신사업 등과 관련해 비전을 잘 제시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다른 퇴사자 또한 투자를 끌어낸 힘으로 대표의 발표 능력 등을 꼽았는데요. 투자를 잘 받는 것 또한 대표의 능력이고 기술이지만 이후에 투자금이 수익 등으로 선순환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여기에 대한 좀 내부 평가라든지 좀 퇴사자 관계자들의 좀 이야기는 좀 어떤가요? 뱅크샐러드 퇴사자들은 내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뱅크샐러드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뱅크샐러드의 성장을 막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제품 만능주의를 꼽았는데요. 제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기회나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뱅크샐러드에서 실리콘밸리 출신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영입한 일인데요. 해당 CTO는 처음부터 CTO로 온 건 아니고 일하다가 CTO로 영입된 사례입니다. 해당 CTO는 뱅크샐러드 내부에 실리콘밸리 문화를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동안 신규 기능 개발을 멈추고 서비스 안정성 개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뱅크샐러드의 기술적인 복잡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술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비즈니스가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올바른 의사결정이었을 수 있겠지만 뱅크샐러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용자 트래픽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뭐 개발 조직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기는 그게 하니까. 아무래도 네. 뭐 비즈니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비스 자체의 좀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토대라든지 이런 건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수민님 취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해당 CTO의 결정에 대해서 수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CTO의 결정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초기엔 개발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개발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내부 평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1년간 멈추자라는 결정을 한 이후로 개발자,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퇴사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가령 10년차 프로덕트 오너가 기획안을 제시했을 때 주니어 개발자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개발이 막히고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내부에서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익화 문제를 인지하고 돌파하려는 시도보단 기술 개선에 힘써서 이용자를 끌어오려고 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등이 개선되면 자연히 수익이 따라올 것이라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적인 체력만 떨어지게 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종합하자면 제품 만능주의의 폐해라는 말인데요. 제품을 잘 만들면 어떻게든 수익을 낼 거란 건 사실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면 뱅크샐러드가 치고 나갈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도 기술적인 자신감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입하겠다는 걸 허용한 대표의 결정도 작용했는데요. 의사결정 전반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기술에 초점이 됐고 비즈니스보다 제품을 우선한 게 패착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건 스타트업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제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도 중요한 일인데요. 뱅크샐러드의 경우엔 제품의 품질은 좋지만 정작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건 제품의 품질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게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대표님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뱅크샐러드가 그렇다면 뭐랄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게 약간 놓친 그런 포인트도 좀 있었나요? 네, 2019년 키움증권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지 안 할지 고려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키움증권에서는 뱅크샐러드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 측에 확인해 보니 뱅크샐러드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할지 알아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무산된 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를 모아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이었기에 금융기업이 되는 것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협력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뱅크샐러드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충분히 고민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분명 도움이 됐을 거란 아쉬움도 나옵니다. 토스에게 토스뱅크가 든든한 아군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샐러드 뱅크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농담이고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뱅크샐러드가 왜 금융 카테고리에서 안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갑자기 가계부에 파다가 갑자기 유전자가 이렇게 휙 갔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냥 금융업에서 이렇게 좀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뱅크샐러드는 이용자의 카드 내역 등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카드나 대출 등을 알려주는데요. 자체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되면 수익성 때문에 타 은행의 상품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중립성을 표방해야 하는 서비스이고 뱅크샐러드를 설명하는 정체성이자 비전, 미션이기 때문에 금융업에 처음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죠. 뱅크샐러드의 목표는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인데요. 중립성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뱅크샐러드가 키움증권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 같은 배경이 있을 거라 짐작되는데요.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선택인 건 알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캐시카우를 놓친 것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결제 대행 피지사의 역할을 한다든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계부 서비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정체돼서 경쟁사들의 변화 속도를 결국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도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뱅크샐러드는 미국의 플레이드와 같은 데이터 전문 유니콘 기업을 표방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개인의 정보를 연결해 수익을 내는 것인데요. 뱅크샐러드가 국내에서 처음 마이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금융업자가 아니라 데이터 중개업자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샐러드의 전략 방향 중 하나였는데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마이데이터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뭐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뱅크샐러드가 토스와 함께 핀테크 분야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둘의 격차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많이 커졌죠. 네. 좀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의 주안점을 어디에 뒀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토스는 송금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였고요. 토스는 송금을 혁신하면서 결제 과정도 편리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방문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서비스였죠. 반면 뱅크샐러드는 자산 관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가계부로 해결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송금만큼 자산 관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2017년에서 2018년 토스, 뱅크샐러드, 개인간금융 P2P 기업들은 핀테크 3대장으로 묶였는데요. 당시에 토스는 송금으로, 뱅크샐러드는 가계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스는 송금 하나만으로 뱅크샐러드보다 더 강력한 DAU, 즉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송금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는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일간 활성 이용자 수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토스가 신용점수 조회를 확장하던 시점인데요. 토스의 가계부 기능이 들어오기도 하고 토스의 메인 화면이 송금에서 계좌 조회로 바뀌면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같은 버티컬, 특정 카테고리 서비스라 보기 어려워진 거죠. 뱅크샐러드에게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 기대됐던 마이데이터도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서 뱅크샐러드의 약점이었던 데이터를 긁어오는 기술인 스크래핑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기존보다 10배 이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문제는 토스도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모두 같이 빨라지게 된 겁니다. 뱅크샐러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토스가 2017년, 2018년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뱅크샐러드는 카드 추천만으로 충분히 수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토스는 이용자가 금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지속했고요. 뱅크샐러드는 가계부 서비스를 표방했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선 주로 혜택 좋은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뱅크샐러드 창업 초기 인터뷰를 보면 임직원들이 모여 카드 설명서를 분해해 혜택을 나눠 분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만 카드 혜택을 정리하는 건 기술적으로 무언가가 크게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즉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 뱅크샐러드에 재직한 퇴사자에 따르면 당시 내부에서는 토스보다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했지만 마이데이터의 선구자로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다만 토스는 금융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슈퍼앱이 되겠다는 결정을 했고 뱅크샐러드는 데이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업자가 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연결한다는 결정을 했는데요. 마이데이터에 누구든 뛰어들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결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사실 직원들도 다른 직원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창업자들도 다른 창업자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죠. 나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근데 두 회사가 오랜 기간 되게 뭐 보이지 않게 자존심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예. 네. 그 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어쨌든 뭐 과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되돌릴 수 없고 그럼 유전자 검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으면 그게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야 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뱅크샐러드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현황이랑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지. 저는 왜 했는지도 궁금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체 why? 예. 네.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뱅크샐러드가 2021년 10월부터 제공 중인 서비스입니다. 유전적인 비만, 탈모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선천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취약한 유전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데요. 뱅크샐러드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사업을 넘어 건강 데이터까지 아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약 23만 명이 검사를 받았고 뱅크샐러드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 간 거래 제휴로 수익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전자 검사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롯데카드,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제휴사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무료 검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시도까지는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부차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점차 메인 사업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은 수익화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뱅크샐러드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지점입니다. 유전체 분자 진단 전문 기업 랩지노믹스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업체의 중간 도매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는 언제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돈을 계속 써서 유전자 검사 돌풍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뱅크샐러드를 유전자 검사 앱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에 주객전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로 이용자를 데려왔으면 앱 안에서 돈을 쓰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유전자 검사 이외에 이렇다 할 신사업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 주변에 유전자 검사 뱅크샐러드로 받은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1층 우편함에 진짜로 뱅크샐러드에 보내는 그거 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키트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 이렇게 봉투에 있더라고요. 꽤나 한 3개 정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2040이 살고 있는 곳인데 아마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20대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 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좀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 그 돈 태우기를 다 하긴 해요. 네. 뭐 페이팔도 초창기에 수수료를 다 면제시켰거든요. 네, 그 말은 네. 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도 송금 수수료를 다 직접 냈잖아요. 그래서 돈 태우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게 유동성이 받쳐줄 때 유효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뱅크샐러드의 런웨이가 좀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앞으로 좀 자금 상황이라든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뱅크샐러드의 런웨이, 즉 생존 가능 기간을 2023년 1월 기준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은 실적을 거뒀다면 지금이 6월이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2022년 뱅크샐러드가 급여에 쓴 비용은 총 148억 원인데요. 생존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뱅크샐러드도 이용자에게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뭔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받은 투자금은 총 1,300억 원인데요. 두 해 합쳐 뱅크샐러드의 영업 손실은 880억 원 가량입니다. 뱅크샐러드의 주요 사업인 금융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유전자 검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대한 런웨이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소규모로 구성된 팀이 수익을 낼 만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화 작업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면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서 재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데 사실 어쨌든 뭐 너무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본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빚은 너무 많고 현금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투자도 받기 어렵고 사실상 지금 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회생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뱅크샐러드는 혹시 보시기에 취재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시기니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볼 수도 있고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KT의 BC카드도 있고 K뱅크도 있으니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단순히 핀테크 기업에 머물지 말고 데이터 제휴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도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령 뱅크샐러드에 투자한 기업 중 한 곳인 기아와
운행 기록 등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뱅크샐러드와 토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척 유사한데요. 현재 뱅크샐러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건 유전자 검사뿐입니다. 이 또한 무료가 아니라면 사실상 뱅크샐러드를 꼭 써야 하는 마땅한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뱅크샐러드를 진성으로 좋아하는 팬도 있지만 현재 조직의 규모에서 그것만 보고 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런웨이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런웨이가 의미 있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뱅크샐러드만의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더욱 애매한 서비스가 될 전망인데요. 뱅크샐러드가 금융으로만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인지 각종 검사를 하고 있긴 한데 건강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기는 아직 아닌지라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유치로 생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선 비용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모아 최대한 버티려면 어설픈 변심보단 확고한 피보팅, 즉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뱅크샐러드 보면 뭐 많은 뭐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에게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렇게 투자금을 받으면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여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정말 명확하고 정교한 사업 모델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쭉쭉쭉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가치를 이게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업과 좀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뱅크샐러드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보여주기 위해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하지 못한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투자를 받은 게 좀 그 빚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확실한 피봇이라든지 아니면 피봇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파트너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투자자로 뭐 모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정교한 사업 모델이라든지 좀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예.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예, 돼요? 예, 그렇죠. 너무 솔직하지 마시고. 전 그저 응원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사실 저는 저의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직접 취재를 하신 분의 총평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이용자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페인 포인트, 고충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뱅크샐러드가 설정한 페인 포인트는 이용자가 금융 정보를 보고 싶어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뱅크샐러드의 서비스가 페인, 즉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가 아니라 비타민과 같았다는 겁니다. 비타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죠. 뱅크샐러드만이 제시할 수 있는 진통제를 찾아 더 오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타민이었다. 담담한 어조로 굉장히 뼈아프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뭐 저는 비타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통제에 가까웠는데 그 사이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수미님이 내린 솔루션 전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분명 대기업과의 접점을 더 명확하게 찾는 방법도 좀 서바이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돈 되는 비즈니스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돈 되는 비즈니스겠죠. 그걸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뱅크샐러드에 대해서 좀 아프게 이야기를 저희가 했지만 지금까지 한 성취라든지 분명 성공의 그런 실마리가 저는 거대한 성공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걸 좀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저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비밀병기 이수민 기자가 뱅크샐러드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망 그리고 현재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근데 수민님이 진짜 대단한 게 정말 취재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바로 앞자리잖아요. 네.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아. 계속 통화하고 아. 발로 뛰고 그래서 정말 생생한 아.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제가 기자 초년생 때 뭐 좀 라떼 타임 잠깐 하자면 굉장히 달콤한 라떼 타임입니다. 이게 하자면 제가 뭘 취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야 콜드콜로 100번 전화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번 전화했어요. 그리고 진짜 100번 했어요? 네. 진짜 100번 했고 정말 5개 멘트를 제가 땄어요. 그래서 그걸 기사 쓴 적이 있는데 수민님은 진짜 매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수민님 전용 통화 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민님이 오늘 기사도 되게 좀 예민하고 민감한 만큼 저희도 그에 대한 부담이 있고 다만 수민님이 정말 철저하게 그 준비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 이야기를 풀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더 수민님 자주 모시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압류.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